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김건희 1심 선고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자문단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시 10분에 김건희의 선고가 있었고 연이어서 윤영호 또 권성동 의원 전 의원까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김건희부터 살펴보자면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었는데 오인성 판사는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네요. 그리고 추징금 1,281.5만 원. 예. 굉장히 여론과는 좀 멀어 보인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쭉 내용을 들어보면 호랑이 같이 포효를 했는데 실제로는 고양이 같은 할킴 정도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특검 이제 검찰이라고 얘기했었죠. 검찰 측이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1년 8개월 선고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특검에 기소한 내용과 법원이 판단한 내용 자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인 법감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형이 나와야 된다는 판단들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나온 얘기가 있었죠. 형무 등급 그러면서 이제 처벌에서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게 나오려나 봤더니 보니까 뒤에 방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방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있었죠. 야, 니네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증거가 없을 때는 그 피고인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자라가 좀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진짜 증거가 없었던 건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법부 법원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거나 어떤 의미로 무죄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지금 아마 상당히 들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상황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법원의 판단이니까 일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그렇죠? 하긴 해야겠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아무리 법감정이나 여론이나 이런 게 높다고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유죄가 나와야 양형이고 뭐고 그 다음이 가능한데 예. 대부분 무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영부인으로 계실 때 있었던 그런 명태균 사건 그리고 도이치 사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백 2개 받은 건데 그거는 과거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도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와 기소가 굉장히 부실하고 편향됐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재판부가 백대현 재판부나 아니면 이진관 재판부가 보듯이 지난 정부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인 재판부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나 양형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억울한 그런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4개월간 통일교 관련한 이슈를 덮고 있었던 그런 정황까지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열에 한 3건 정도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갖가지 사건들을 많이 기소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나? 수사를 제대로 한 걸 넘어서 사실은 별로 부실한 수사를 하고 스스로 알면서도 면책적 기소라고 하는데 흔히 그런 기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김태현님의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일반인이 저랬다면 징역 10년은 나온다. 사법부가 저래 썩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우리가 바로잡자.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일단은 제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선고를 보셨을 국민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 댓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의 이 판결이 의미가 뭐냐? 사법부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시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힘없는 권력 없는 국민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때려잡아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치권에 그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전 이건 보험을 좀 든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까지 비굴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러한 판결을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을 낼 수 있나? 이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항소를 안 하면 안 되는 판결인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따 자세한 내용 다 이제 분석 드릴 텐데 명태균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이것도 의혹 무죄에 나왔고, 다음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는 뭐 샤넬백 A, B로 나눠서 알선수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아 이게 장난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재판부의 이 판결문을 보는 게 더 납득이 전 변호사로서 안 됐던 게 뭐 범죄에 대해서 혐의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공범으로 또 단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로 낸다? 도대체 어떠한 법논리인지 사실 알 수도 없고, 이러한 거는 국민 상식적으로도 이제 법조인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해야 되고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양형 사유에서, 그러니까 유죄로 본 부분만 이제 양형에 참작이 됐을 테니까요. 양형 사유를 보면 불리한 측면이 뭐가 있었냐면, 영부인에 걸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가 되고 지위를 이익 추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1년 8개월이다. 근데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된 거거든요. 그거 부분부터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건 요구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실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그 호랑이의 포효인데 고양이의 핥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부인으로서 가져야 될 청렴성은 더 높게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전제는 뭐 이러이러한 점들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금품 수수를 피고인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범이어서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년 8개월 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때리고 알선수재를 유죄로 하니까, 저는 알선수재 이거 하나만 유죄라고 따지면 저는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저도 따지면.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두 가지가 무죄가 나오니까 알선수재라는 부분으로 집행유예가 아니라 1년 8개월이라는 시정을 때린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특검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법관정상,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명증한 사실들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정범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들었던 증거에 의하면 명확히 주가 조작이 가담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했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에 의하면 모두가 다 유죄가 나왔어요. 뭐 형량은 되게 작지만 징역 3년에 권오수 같은 경우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그런 유죄가 나온 사실인데 이들과 공동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죄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원 판사의 논거 자체를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서,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양형 사유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영부인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는 공정하고 청렴하고 또 도덕성 뭐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건희는 거기에 걸맞지 않은 행동, 알선수재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징역 1년 8개월이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뭐 일단은 샤넬백 2개를 받은 건 뭐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샤넬백 2개가 아니라 하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적절한 거는 명백합니다. 이게 뭐 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리고 샤넬백 2개 말고 이제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범죄를 자백할 때는 양형에서 고려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샤넬백 2개는 이제 자백을 했지만 뭐 수 받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받았다는 걸 인정했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양형 자체는 이거는 그 두 가지만 따지면 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알선수재만 따지면,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가 그
그 금액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게 한 6,600만 원 정도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퉜으니까 무죄를 다투면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양형이 감안되었고 그리고 뭐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이 금품 수수를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만 치장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영부인은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1년 8개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이제 공정이나 청렴, 도덕 이 신뢰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앞뒤가 좀 안 닿는 판단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법상이요 지위나 영향력, 파급력은 명백한 가중 사유거든요. 근데 이 판결문의 언어랑 양형의 결과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책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처벌에서 그걸 지워버렸어요. 완벽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품 사실 먼저 첫 번째로 법원에서 금품 수수 자체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까지 인정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책임이 줄어든다는 그 형법 규정상에요. 요구하지 않으면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런 규정 명구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예. 없는 법 논리를 만들어낸 게 지금의 재판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도대체 어떠한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느냐? 앞으로는 뭘 받아요. 근데 요구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례를 지금 만든다는 점에서 이건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도덕적인 붕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소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유죄로 나온 부분부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그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받은 샤넬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대가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두 번째 샤넬백은 통일교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목걸이는 전성배가 이제 착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샤넬백은 왜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판결문이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다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알선 수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양형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 인정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된 내용은 되게 큰데 받은 거 액수는 너무 작으니까 차이가 너무 격차가 많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쓸데없어. 어차피 어떤 그런 뇌물성의 어떤 물건들을 받고 청탁을 한 부분들은 맞긴 맞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유죄를 인정한 측면이 있어서 전 여기에는 별로 예를 들면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왜냐면 다 유죄니까. 근데 이제 문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인 거죠. 자본시장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 관련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부분에 11년을 구형을 했어요. 예. 지금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4년을 구형한 건데. 네. 앞에 부분부터 좀 빨리 하고서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거 그러면은 대변인님께 제가 지금 판단을 내린 요거 보도자료를 설명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재판부. 뭐라고 설명했냐면 첫 번째 22년 4월 7일에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뭐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냥 그것은 의례적인 표현이었다. 그래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무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샤넬백을 정확히 얘기해서 이거 알선 수재를 A, B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선 수재에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샤넬백 A, B를 줄 때 아시지만 이게 장기간에 수개월에 걸쳐서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 가방을 준 거잖아요. 샤넬백 A를 줄 때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 가방을 실제 받았다. 그래서 이제 유죄가 인정된 거예요. 샤넬백 B는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선물만 줬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알선 수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부의 제로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자 V0로서. 근데 이러한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탁이 있었다, 받았다. 청탁이 있었다, 받았다. 샤넬백을 A, B로 그렇게 나눠서 B는 구체적 청탁이 당시에 없었네? 그러면 무죄. 이런 식으로 기계적 판단을 한 것이 굉장히 권력형 범죄에 대해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거였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청탁의 취지가 없었으면 뭔가 그 알선 명목이 없었으면 금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샤넬백. 선례를 만들어 버렸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아니 그래도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도덕적으로 그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형법의 문제, 범죄의 성립 문제니까 알선 수재죄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거는 기소를 한 특검의 몫입니다. 근데 예. 첫 번째 이제 샤넬백이 금액이 조금 작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사 축하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금액이 커집니다. 지금 1,200만 원 정도 하죠.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몰수가 별도로 이제 그 추징이 또 선고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액수도 커지고 거기에 따른 뭐 부정청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지금 재판부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의 부정청탁은 인정되고 둘 중에 또 다른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특검이 뭐 제대로 저는 입증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특검의 탓이다. 예. 만약에 뭐 부정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김건희 전 여사를 위해서 그 그러니까 좋은 진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전성배 씨조차도 그 김건희 전 여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명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그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하나를 이제 입증하지 못한 거는 예. 그거는 뭐 저는 뭐 부정청탁이 없었거나 특검이 그거를 제대로 입증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관님 요거 여쭙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주가 조작 인식은 했을 거다. 그런데 공동 정범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방조라고 기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전주 차원에서 자금을 댔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의도한 바가 아니다. 같이 이제 공동 정범으로 활동하진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 공소시효도 지났다. 뭐 이렇게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공동 전범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밝혀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씨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내란 방조로 하느냐, 내란 주요무 종사 아니냐, 공소장 변경해라,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특검이 방조를 안 넣고 공동 정범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봤을 때 그것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건 방조했다는 거잖아요. 방조했다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 거잖아요. 돼. 그걸 풀어준 거잖아요, 지금. 인식했다. 그러면 인식하고도 자기가 거기에 돈을 투여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방조한 거잖아요. 변경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기 계좌에서 얻은 이익만을 취하고 나머지 계좌에서 나온 이득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봤던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최은순과 조이치 모터스 임원이 같은 IP에 접속해서 최은순 씨,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6만 2천 주를 11초 후에 A씨는 2만 그렇죠. 5천 주를 파니까 32초 후에 최은순의 딸인 김건희가 약 9만 주를 3억 원에 매입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냥 그건 우연스럽게 된 건가?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뭐 브라보콘 있잖아요. 12시에 12시에 8만 주인가요? 네. 8만 주를 파니까 8만 주를 떼자고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가 7초 후에 그걸 갖다가 8만 주를 3만 3천 원에 팔아버리게 되는 일이 있고, 8만 8천 원에 팔았더니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거 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정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저는 뭘 짜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예요. 구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건 증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진짜 선의로 이해하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이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아주 엄격하게 법리를 쟀다고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예. 벌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거야? 좀 공소장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 아무리 특검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기소를 했을 때는 기소 증거를 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증거들을 다 이런 판판이 기각을 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서 8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주가 조작하면 8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15억을 벌건 돈을 벌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가 조작의 방법을 갖다가 판결로서 1심 판결로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지켜봤을 때. 예, 코몽이 아빠님이 쩐주는 앞으로도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든 쩐주라서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남겨주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잖아요. 뭐 그러면은 주가 조작 아무리 해도 돈 된 사람이 주가 조작을 인식했어도 무죄라고 계속 그럼 나오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단장님은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주가 조작 사범이라고 처벌을 할 때는 내가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주가 조작 사범이 돼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할 때 그러면 주가 조작 사범이 안 됩니다. 아주 일관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증시에서 뭐 투자를 할 때 뭐 내부 정보가 있다 또는 뭐 세력이 붙었다 뭐 작전이 붙었다 작전주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보가 허위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거는 개인의 투자의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만 그런 그 특별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차명 계좌는 147개고요. 그리고 그 차명 계좌의 투자자 수는 91명입니다. 그 91명 중에 과거에 이제 기소가 됐을 때 그 중에 금액이 가장 큰 빅피쉬라고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은 전주 한 명을 기소를 한 거고 나머지 90명을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불기소시키고 주가 조작 사범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는 게 아주 그 옛날부터 일관된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명 중에 그 한 명 기소됐던 그 분이 뭐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다시 그게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죄 확정은 된 건데 그러면 나머지 90명 중에 기소가 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89명은 아예 기소조차 안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기소 안 된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기소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법적으로 그게 더 맞는 게 아닌지를 돌아볼 때는 실제로는 예. 이런 쫀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기소가 잘 안 됩니다. 기소 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우선 법원의 논리부터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것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했죠. 예. 논리.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한 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할 때 녹음되는 점을 우려한 점, 김건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니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원의 판단이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식은 인정하면서 공범은 부정한 거잖아요. 판단이. 그러면 시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정범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거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우선 보시면 그 공동 정범의 직접 지시가 무조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직접 지시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의 필수 요건은 자금의 제공, 그거를 인식한 거, 그 용인한 거, 이 세 가지 요건만 있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뭐야, 건데. 그럼 김건희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지시를 안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게 필수 요건도 아닌데도 직접 지시 안 했다는 걸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또 하나의 선례인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기준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금만 대고 뒤로 숨으면 앞으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최악의 선례를 만든 거죠. 예.
그 명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식 하루 물동량의 절반 정도를 본인이 다 예를 들면 매도 매수 같은 걸 제일 해요.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건 명확히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장외주식 거래 같은 경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36% 정도의 이익을 냈어요. 이거 좀 화를 내요. 36%밖에 안 된다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 주가 거래하는 자들과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는 명백하게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면 공모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가 없는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증거가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완벽한 법리에 유죄가 걸리지 않으면 무죄로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야 이거 원래 무죄라고 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 선고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들이 든다 이런 기계적인 얘기들이 있는 판단을 거죠. 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행정관님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말씀을 하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명태균 여론조사 요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윤석열 부부에게 이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전속적인 이익이 아니다. 그다음에 요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미 다른 의뢰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줬다.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뭐 이제 비공개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요거 부분에서는 세 분께 한번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님. 예. 아주 엄청 길게 이거 설명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약서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계약서 예를 들면 없다. 이렇게 하나요? 뭐 네.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예. 안 됐고 두 번째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시 받았다고 누가 얘기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론조사 내용 중에서 명태균 씨가 이거 자기가 다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중에 일부만 윤석열 씨 부부에게 갔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또 딴 데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비용도 윤석열 씨가 준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비용도 이쪽에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사전에 깔린 네, 거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천 대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공천을 대가로 받았으면 왜 반복적으로 그 공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질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다 공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준석한테 얘기 들으니까 공천이 흔들리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남편한테 옆에 있는데 전화통화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은 둘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 정황들을 다 들이대면서 전혀 이 상황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무죄를 내린 거여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가 뭘 보려고 하는 건가? 뭐 어떤 증거를 본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건 제가 볼 때는 도대체 귀신 고칼 노릇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귀신 고칼 노릇이다. 예, 단장님. 근데 뭐 대가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 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내가 뭐 그 입장이 그러니까 당신이 좀 당신 비용으로 하세요 이런 그 주문이 나갔다 그러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게 지시군요, 그 부분이. 예, 근데 그거는 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미 자기는 여론조사를 했어.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푼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자금법은 아닙니다. 아까 고의 이야기를 했는데 고의는 인식에 머물러서는 고의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이 그 사실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로 나아가는 심리 상태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명태균 씨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 한건폰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 핸드폰을 뭐 대여섯 개인가 지금 들고 있고 그리고 모든 카톡 내용을 다 어떻게 뭐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녹취나 아니면 카톡이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사건들이 뭐 그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준석 의원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가 뭐 문제인 건지. 그런데 안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제출을 했겠죠. 제출을 했는데도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할 정황이 없다. 그게 증거가 없다. 그러면 사전에 그 비용은 당신이 좀 부담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명태균 씨와 같은 브로커들이 굉장히 그 여의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거에 후보 입장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거를 뭐 매몰차게 대한다거나 뭐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냥 그 확실하게 그거를 뭐 대외적으로 재판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면 그 부분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를 언론에도 하실 수는 저는 있는 문제고,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의 뭐 여론 재판이라는 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사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녹취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자제를 하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이게 왜 무죄냐를 글쎄요, 따지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에 예.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차례 받았고, 그걸 대가로 해서 나중에 김영선 공천을 부탁한 거 아닙니까?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천이 됐잖아요. 네. 이게 정말 이 판결 자체가 정치자금법 자체로 아예 그냥 때려 박아서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아. 정치자금법이 왜 존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죠. 그러니까 엄청 법원에서는 받았어요.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이게 왜 그만 아니냐라고 한 논리는 간단해. 전속성입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게 아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자금법은요, 전속성이 아닙니다. 그 정치자금법 성립의 논리는 간단하게 무상 제공, 정치적 대가 이 두 오. 개가 성립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 논리를 만약에 법원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 정기조사 우리 그냥 정기조사한 건데요. 하면은 이러한 특정 캠프에 이 여론조사 해준 것 자체가 다 합법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 여론조사를 통한 모든 불법 정치 자금 또한 다 합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선거 캠프에 뛰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총선에서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을 주고라도 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여론조사는 현금보다 더 힘이 있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게 공짜로 이걸 받아도 죄가 안 된다면 정치자금법은 존재 이유가 없죠. 근데 이러한 판결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자체를 무력화시킨 말도 안 되는 예.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항소로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왜 다퉈봐야 될 것 기괴하냐면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계약서 안 쓰고 자기가 알아서 여론조사 막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한테 컨설팅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한다면 이건 그냥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행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줘도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되면, 저는 명백한 증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증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무런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길을 터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예를 들면 유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재판 판결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재판이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판이든 만약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법을 단죄해야 될 법원이 소위 법에 우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 혹시 마지막으로 근데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그 정치자금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행위는 정말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뭐 따지자고 하면 여기에서 패널 활동을 하는 것도 폭넓게 보면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율할 거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여든 야든 어느 정치인들에게나 어느 정도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뭐 여권의 정치인들도 그런 방식의 동일한 기준을 그동안 적용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 하나만,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좀 짧게 행정관님 요거 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관련 재판이 아무튼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방클리프 아펠도 있고 뭐 시계 받은 것도 있고요. 뭐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거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판결에 혹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11개 정도가 더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예. 11개에 대한 재판은 아마 앞으로 기소가 되면 재판이 다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깝게는 이 사건 외에도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가 있다.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재판부가 판결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또 예를 들면 이거 무죄로 때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좀 유사한 예를 들면 그 구조예요. 또 하나는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가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또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 이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측면 가는 예. 측면들이 있는 건데 워낙 이번 판결 자체의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가 볼 때 지금 두 분은 지금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집중될 거다. 근데 역으로 따지게 보면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법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압력을 받아요. 그리고 훨씬 더 법리적으로 중요한 엄중한 잣대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오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이 분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1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제가 볼 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는 합니다. 네, 네. 사필 규정. 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자문 단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